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스페셜 에디션, 선데이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로써 미국 날짜로 치면은 지난 수요일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 열 이틀째, 열 하루째 시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기준으로 하느냐, 미국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제 2주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도 레이티스트들 뉴스들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약간 전망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로서 이미 세계는 많이 변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로서 그러한 아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세계사의 어떤 그 변화에 깊이 연관되고 들어가는 일은 지금까지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국전을 겪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해드리겠는데, 그것보다 먼저 어제 제가 한국 밖에서 보는 그 한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그 내용을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한 분이 질문을 해주신 게 있기 때문에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테레사 박 선생님께서 팩트 체크를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3월 3일자 타임, 미국의 그 시사주간지 타임에 이재명 후보가 나온 것 맞지요? 하고 물음표를 3개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늘 오늘 미국에서 아주 그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시고 하는 진, J-I-N. 이분 정말 고맙습니다. 늘 감사드리지 못하는데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 다른 뉴스에서 그렇게 보도하는 것 들었어요. 여지껏 대선 후보 중 당선인을 정확하게 맞춰온 타임즈가 이재명 후보 인터뷰했다고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에 시사주간 타임이 이재명 그 후보를 인터뷰하는 건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왜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에서 어제 그 부분을 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때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되는 게 정확한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답을 드립니다. 어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 대선에서 양쪽 후보를 모두 다룬 매체를 보도를 해드렸고, 마지막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한국에서 3월 3일 이전과 3월 3일 이후는 한국 대선에서 다릅니다. 많은 중요한 것이 다릅니다. 3월 3일이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고, 이틀 뒤에 같이 공동선거 유세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레사 박 씨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시사주간지 타임은 3월 3일에 이재명 후보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대구를 방문했었던 때 같습니다. 이게 3월 3일 동부 시간으로 몇 시였냐면요. 3월 3일 동부 시간으로 6시 몇 분에 그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렸거든요. 그러면 서부 시간으로는 3월 3일 3시 몇 분 정도 되는 것이고, 그때는 그 미국 날짜로 3월 3일이니까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가 발표되기 전이었습니다. 보도가 된 시점도 그렇고, 그리고 그보다 인터뷰를 한 것은 대구 방문은 28일이었었죠. 그 28일에 그쪽 지역을 방문을 했었으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 후보만을 인터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한국의 그 대선 후보에 관한 마지막 그 부분은 어제 자세히 전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가 아니네요. 오늘이네요. 오늘 제가 2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에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비해서 그러면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왜 보도를 했는가? 이코노미스트는 3월 5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3월 5일자고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에서 발행되는 매체인데 한국 날짜가 같이 가잖아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7시간 시차가 있는데, 거의 하루 시차가 있는데, 그리고 그 기사는
단일화가 이루어진 뒤를 전망한 것이었고 또 양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뤘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보도를 해드렸고 타임은 제가 그 기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인터뷰를. 그런데 그 시사주간지 타임의 이재명 후보 인터뷰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한국의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이 국가를 고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해서 이제 쭉 그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뭐 북한 문제까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이런 문제까지 굉장히 길게 인터뷰를 한 것이었으나 이게 이전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 효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아마 대구 그 경북 지역 순회 캠페인 할 때 그때 인터뷰를 했을 겁니다. 작성한 기자를 보니까 한 사람은 미국 사람 이름이 그리고 뭐 정확하게 인종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또 한 사람은 한국 기자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것인데 그런 이유로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기사를 그 선택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짝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께 특히 한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그 크나큰 산불이요. 여의도 면적의 뭐 한 53배라고 하고 축구장으로 따지면 2만 개가 훨씬 넘는 그 같은 면적이라고 하잖아요. 뭐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영월 전부 뭐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 2000년도 이후에는 22년 만에 최대의 산불이라고 하는데 그때 2000년도의 산불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였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모든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산불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이제부터 완전히 잡을 수가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정도의 전망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에서 방송하고 있는 저나 다른 모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조국 한국을 많이 걱정하면서 마음을 동동동동 구르는 거죠. 마음속에서 발이 그렇다는 마음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러시아가 두 번째 핵시설을 공격했고 푸틴과 젤렌스키 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얘기, 미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밖에 업계에서는 특히 또 한 분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전해드리고요. 불가능이 가능해졌다 하는 내용,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상기시키는 것, 뉴욕타임즈에 실린 컬럼이고요. 또 하나는 공화당의 푸틴에 대한 환영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끝났다라고 저는 보여지진 않고요. 끝나간다. 이런 정도. 이 뒷부분 세 개는 거의 칼럼 스타일이고요. 앞부분에는 지금 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위에 K자로 시작되는요. 하루키우가 있죠. 동부입니다. 동부 이쪽이 이제 그 돈바스 지역에서 돈바스 지역이나 마찬가지죠. 이 러시아와 딱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쪽 지역에 하루키우 물리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 찍은 사진은 이런 정도의 그 빌딩 사진입니다. 이곳을 러시아가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 핵 원자로가 있는 물리학 연구소입니다. 물리학 뭐 테크놀로지 그런 연구소인데 구소련이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곳에서 제일 먼저 핵폭탄을 개발한 곳입니다. 하루키우 물리학 연구소를 그 로켓 발사한 것은 이틀 전에 지도에서 보시면 그 바로 아래 보이시죠? 그 자포리자 이 핵시설을 포격하고 정말 이틀 만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 자포리자를 포격을 해서 불이 났고 불을 껐고 다행히 뭐 방사능 물질 같은 것은 새어나오지 않았다는 게 뭐 국제 뭐 핵에너지 개발 연구소 등이 발표를 하고 있는 점인데 그때 이미 세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거는 핵 테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 무슨 피해가 있다던가 큰 피해가 있으면 보고가 됐겠죠. 그런 것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만큼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과감하게 포격하고
그리고 지금 휴전도 한다고 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뭐 그 사이에 있네요. 이 물리학 연구소와 자포리자 핵시설 그 사이라기보다는 약간 자포리자에 가깝게 있는 마리오폴 이런 지역에서 대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지역은 또 사실은 친러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이 그 마리폴 같은 이런 곳이요, 러시아와 국경이 아주 가깝잖아요, 동부 지역 하기 때문에 도네츠크, 그 루안스크, 가장 러시아에게 그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의 바로 남쪽이 그 마리오폴이고, 마리오폴 그 항구와 접하고 있고 하니까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죠. 이 마리오폴로 향해 점령을 하고 나서 아래 보면은 이 자포리자 아래 보면 바로 크림반도가 있잖아요. 이미 러시아가 병합을 한 이곳이 그 마리우폴을 점령을 하고 나면은 크림반도 쪽으로 쭉 갈 수 있는 그 라인을 동선을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쪽 사람들을 대피를 지금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휴전, 그 사람들을 대피하기 위해서 길을 터주는 휴전을 해놓고 지금 안 지키고 있는데, 친러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러시아 지역의 어떤 그 군대들, 그런 그 반군들은 우크라이나가 이 사람들을 못 나가게 막고 있다.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인간 방패, 그 사슬처럼 쓰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 주장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뭐 뒤에 지금 공화당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지하는 미국 사람들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지금까지 푸틴이 해왔던 것도 그렇고, 우리 침공하지 않는다, 무슨 침공 말하고 침공을 했고 포격하고 나서도 우리 포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러시아의 그 포격이 증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누가 더 이상 푸틴의 말을 믿겠습니까? 만약에 푸틴과 다른 서방 세계 전문가들이 딱 하는 것을 말을 비교를 해보고 완전히 반대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하루키우 그 핵 원자료가 있는 물리학 연구소를 공격을 한 것이 어떠한 재앙이 될지, 아니면 그저 넘어가고 이것이 경고를 하는 것일지, 나 핵 가졌거든 하면서 두고 봐야지 알 것 같고요. 생태계에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말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 저항하면 우크라이나는 나라 전체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니들 잘못이야. 우크라이나 지도부 빨리 항복하라니까. 왜 항복하지 않고 나라 전체를 뺏기려고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푸틴의 원래 침공할 때의 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푸틴은 알겠지만, maybe 푸틴도 대강 이렇게 해서 뭐 쉽게 뭐 꼭두각시 정부 세우고 금방 뭐 우크라이나 군이 항복을 할 것이고, 그러면 뭐 그냥 거기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두면 되잖아, 크림반도처럼, 쉽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크림반도와 키브 수도와 또 크림반도와 다른 지역은 다르니까는요. 크림반도는 정말 그곳에 어떤 한 중요한 지역의 시장도 그랬고, 크림반도 총통이라는 사람도 완전히 깡패라고 해야지 되나요? 뭐라고 해야지 되나요? 물론 그 사람이 정치인이기는 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뭐 정치인이 의회에 100명이 있으면 3명이 있는 아주 소수죠. 그런 소수당의 한 의원이었는데 완전히 총 들고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나서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 인구가 워낙에 68%에서 70% 정도 되니까 우리 투표해서 러시아 쪽으로 가겠어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크림반도와 키브와는 다릅니다. 키브가 크림반도보다 뭐 인구가 뭐 몇십만 명 더 많을 뿐더러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크라이나 그 국가에 대한 뭐 자부심, 그리고 이미 이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유럽과의 교류 같은 것들도 많았고, 민주주의와 자유가 무엇인가를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푸틴이 잘못 계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도 푸틴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어쩌면 키브까지만 저렇게 폭격을 해서 점령을 하고 나서 키브 동부에 이 돈바스 지역이요,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이런 지역, 그리고 그 동부에서 약간 내려와서 남부의 크림반도 이쪽을 갖는다. 그럼 서부는 원래 그 서유럽에 접해 있으니까 그냥 분리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애매합니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푸틴이 타이밍을 놓쳤다기보다는 계산이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고,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이렇게 심한 것은 많은 부분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호소와 미국이 일단 밖으로 나가서 대피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좀 그러고 다시 하지 했을 때 그걸 거부한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었죠. 이 젤렌스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지금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미국에서도요, 수천 명의 전역 군인이 지금 공항에 보면은 사진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안에 가득 무기를 싣고, 그 무기가 아마 반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비행기 안에 해서 그 무기들은 뭐 본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 기부를 한 것, 이것까지 지금 갖고 가잖아요. 많은 나라에서. 이런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크림반도처럼 어림없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난민들은 포탄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고, 마리우폴에서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그 고립시키는 거죠. 도관의 쥐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 푸틴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욕하게 하고 싶어 하겠죠. 항복하지. 먹을 거라도 먹고 살게.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는 러시아인이여 당신들이 깨어나라. 계속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지금 그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군대가 지금 뭐 열 이틀째로 볼 때 11,000명이 숨졌다. 우크라이나 군이 얼만큼 숨졌다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군이 한 6,000명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사살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보니까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이 숨졌고, 그리고 무슨 뭐 러시아 뭐 전투기 같은 것도 9대인가 어제 뭐 격추시킨 것 사진도 나오고, 러시아 조종사가 비상 탈출을 해야지 되잖아요. 막 낙하산 타고 그런 여러 명의 조종사 모습도 보이고, 그럴 때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군에 잡혔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그 장면들을 웬만하면 다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큰 화면 텔레비전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이미 그 비디오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냥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의 어떤 그 전투기 같은 것을 폭격시켜서 땅에 떨어지는, 추격되는 이런 장면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두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세 번째 협상은 하기는 합니다. 미국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주 실화 연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큐멘터리를 잘 찍고 있습니다.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제는 미국의 대통령 토요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인들 수백 명이, 2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선을 한 줌 미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줌 미팅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전투기 좋은 거 빨리빨리 보내고, 그리고 비행금지 구역 해야지, 유럽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기도 주지 않고 비행금지 구역, 미국 그 정치인들에게도 비행금지 구역도 설정해 주지 않고 하면 이건 단 하나의 말로밖에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옵션밖에 남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그 안에서 천천히 죽어가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또 미국의 정치인들이 또 감동을 한 거예요. 젤렌스키에게. 해서 미국도 피해가 되고 유럽도 피해가 될 수 있는 러시아로부터의 오일 수입을 금하고 러시아가 오일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안이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설령 백악관이 어제 그제까지 싫어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미국의 국무장관도 그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모든 힘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최국의 국민과 주최국의 지도자가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이 같은 다른 나라, 우크라이나보다는 세계 미국이나 유럽이나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더 많이 잘 살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이.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오늘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아침에 그 델라웨어에 가서, 그 카톨릭 신자잖아요. 교회는 갔던데, 폴란드에서 그 폴란드가 과거 그 구소련 당시에 어떤 그
군사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전투기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이 과거에 구소련 소속이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어떻게 조정을 해야지 되는지 해서 메이드 인 폴란드의 전투기 같은 것을 원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면 폴란드는 어떻게 하느냐. 미국이 F-16 전투기 같은 것을 폴란드로 주고, 아무래도 과거형보다는 미국의 F-16 전투기가 훨씬 효력이 있을 것 같아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그것을 주는 것을 원하기도 했었는데 폴란드가 그것은 내켜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전투기도 가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도 폴란드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함께 걸어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과 인터뷰도 하고 하는 거죠. 우리 다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로 지금 오일 금지, 수입 금지, 수출 금지까지 논의 중이니까 의회에선 이게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민주당의 조 맨신 의원이 웨스트버지니아가 지역구잖아요. 지역구 주민들이 본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됐는데 러시아가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사는 나라도 아니고 기술이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오로지 천연자원, 에너지를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그걸 왜 그 줄을 계속 이어주느냐 푸틴에게 라고 지역구 주민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처음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러시아 국영은행까지 스위프트 코드를 쓰지 못하도록 국제 결제를 무역할 때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 가리라고 또 푸틴이 계산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크림반도 때 괜찮았으니까. 크림반도 하나쯤이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다르잖아요. 이번에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전체적으로 가져가 버리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미국과 유럽연합과 나토와 심지어는 지금 많은 서구의 매체가 얘기를 합니다. 한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도 다 푸틴을 비난을 하면서 유라시아예요. 지금 유라시아와 미국에서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이 어떻게 이런 것을 넘겨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 푸틴에게 유리한 것이 있다면 지금 제정신이 아닐지도 모른다. 코비드 때문에 하도 격리가 돼서 옆에 아무도 없다. 그리고 독재자이기 때문에 늘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같은 오판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런 푸틴에게 핵이 있다는 것. 이거 하나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지금 러시아 사람들도 계속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푸틴에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또 2시간 동안 전화를 했는데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계속 한 얘기가 핵시설 보호하라 했는데 두 번째 지금 라켓 발사를 했고요. 세계에서 이제는 내노라 하는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 수 있는 회사는 전부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를 제재를 합니다. 비자, 마스터카드도 러시아 은행이 발행을 한 비자, 마스터카드는 무효가 됩니다. 바깥에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발행한 비자, 마스터카드는 러시아 바깥이요. 러시아 안에서는 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고요. ATM도 당연히 못 쓰고 에어비앤비는 게스트의 에어비앤비 자체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잠을 잘 수 있는 것을 많이 기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우리 운영하지 않는다 했는데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에어비앤비에 누군가가 자기들이 나타나서 그 방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200만 달러가 기부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이 원하면 그 방에서 지내게 해드리세요. 제가 비용은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고요. 젤렌스키가 일론 머스크에게 땡큐했다. 이게 이제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하고 저에게 링크까지 보내주신 건데 뭐냐면은 지난번에 왜 일론 머스크가 젤렌스키의 한 장관이 트윗으로 일론 머스크가 해줄 수 있는 스타링크 시스템이라는 것, 이제 러시아의 폭격이 이어지고 하고 하면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것이 안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 내부 사정을 바깥으로 보내기도 힘들고 타워도 폭격하고 하잖아요. 텔레비전 방송국에. 그러니까 이 스타링크라는 것은 위성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할 수 있게 하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해서 일론 머스크가 12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오케이, 우리 한다. 지금 보냈어. 거기 터미널 보냈어.
또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당장 아주 많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 시스템을 쓰려고 하면은 처음에 뭐 거의 $500 내고 매달 한 달 사용료가 $99 돼야 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해결되지 않았고 전쟁 당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그 전쟁을 치르는 이런 전투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해결돼야 될 문제는 많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광고 한번 세게 강하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게 땡큐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다른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강된 시스템이 들어가고 파괴된 도시들의 그러한 뭐 탑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거는요. 아직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나 이것을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우리 인터넷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나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새로운 도전은 뭐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도 좋고 세계 다른 분쟁 지역에도 좋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얼마큼 확 다른 타워가 다 무너져도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의 인터넷망을 구해? 이건 아니라 할지라도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도요 이미 미래까지 보는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우주 개발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주 개발하면 러시아, 미국, 중국의 서로의 경쟁 하는데 거기서 우크라이나 우리 같이 우리 국가와 함께 전쟁 끝나고 나면 이 프로젝트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확 일론 머스크의 그 스타링크가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 비즈니스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타링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올라가고 콘텐츠에서 러시아 콘텐츠를 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가짜를 막 퍼뜨리고 있잖아요. 이건 전쟁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나치의 압박에 너무 힘들게 신음을 하니까 우리가 그걸 도와주려고 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데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하면서 러시아에 그 같은 것을 그대로 쏘면은 일론 머스크는 우주 사업에 있어서도 이 같은 위성 인터넷 사업에 있어서도 러시아도 갖고 우크라이나도 갖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규 방송이 아니라 제가 여기까지 마지막 한 문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비즈니스맨이고 뭐 누군가는 이럴 때 욕할 수도 있죠. 그건 아니지. 그것도 상도가 있는데 그럼 비자 마스터카드는 괜히 그러냐? 이케아 같은 가구점은 괜히 그러냐? 괜히 러시아를 금지하고 해?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비즈니스를 first부터 last까지 그 우선순위에 늘 두는 사람으로서는 뭐 있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표현의 자유를 너무너무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뭐 절대론자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다 나의 시스템 안에서 얘기가 돼야지 된다. 지금 그러면 페이스북은 러시아가 내쳤고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가 다른 트위터 이런 데서 러시아가 하도 가짜를 퍼뜨리니까 막아버렸잖아요. 그 막아서 말 못하는 것을 러시아를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다 끌어안고 거기에 트래픽을 다 많이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크라이나를 돕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뭔가 끈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놓는 게 좋은 것이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론 머스크의 이 스토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러시아에서 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했는데 러시아에서 다른 뭐 BBC 방송이나 CNN이나 뭐 이런 모든 지금은 이제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까지도 포함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이런 곳이 뭔가 러시아 내부에서 이런 매체들의 기자들이 보도를 하는 게 가짜이면은 감옥에 가둔다. 15년 동안. 이래서 다 철수시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러시아 그리고는 본인들의 가짜 주장만 계속 하는데 러시아가 그걸 다 퍼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매체에서 안 받아주고 이게 가짜다 이렇게 이제 그 정정해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내가 그거 다 받아줄게. 러시아 여기서 다 얘기해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선과 악이 분명한 때가 있죠.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누가 조금 더 이해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아주 이런 중대한 케이스, 특히 전쟁인데 전쟁에서 선과 악이 있죠. 네. 뭐, 러시아 국민에게도 연민을 느낀다. 뭐 이런 트윗도 하고요. 아무튼 그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해서 미국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원하는 그 국가가 얼마 되지 않아요. 뭐 중국이라든가 당연히 시리아라든가 뭐 북한이라든가 그런 나라잖아요.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그 베네수엘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미국의 대표단이 지금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아직까지는 그 블라디미르 푸틴 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몇 가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게 가능해진 것, 그리고 해바라기 씨 그 레이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이런 항상 좀 서운하다 그 말씀을 못 드려서 할 때는 다른 기회가 옵니다. 하나의 컬럼, 그리고 공화당의 푸틴에 대한 환영의 끝이라는 또 기사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하게 갑자기 가능해진 것은 이것은 애틀란틱의 보도인데요. 여기에 많은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그 독일이 우리는 평화주의로 가야지 돼 하다가 여러 가지 그 변화를 한 것, 그런 것들, 스웨덴도 뭐 나토 가입을 생각을 해본다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빵을 굽던 사람, 무슨 일을 하던 사람, 뭐 래퍼, 우크라이나에도 래퍼가 있잖아요. 커피숍에 바리스터들도 다 군대에 조인을 해서 우리나라를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지키겠다 하는 이런 것들, 전에 보지 못한,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푸틴의 침공이 이미 세상을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막 그 탱크에 누워있고 하는 거 비디오로 만들어서 공중에 총을, 공포탄을 쏘는데도 못 가. 나를 넘어가 뭐 이러잖아요. 그럼 또 사람들이 막 가서 그 사람 데려옵니다. 끌어내옵니다. 이러면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그 지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러시아 군인들이 어디 아프리카에 간 것도 아니고 본인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말도 통하잖아요. 또 러시아어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나 여기 와서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원래 훈련 받으러 왔다고 했는데 이거 훈련이 아니잖아. 저 사람들을 지금 왜 침공하고 있는 거지? 하니까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죽자 살자, 아니 죽어도 좋아, 세노메모로 막 이러면서 달려드는 우크라이나 일반인보다도 약한 거죠. 정신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막 인스타그램에 이런 것들을 알리고 있고요. 또 알렉세이 나발니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이 사람 유튜브에 한 640만 명이 그 구독자이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991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질 때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함성을 지었습니까? 그 스탈린, 그 이후, 그 이전에 그 체제를 싫어했기 때문에 자유로 가는구나 하고 그랬었던 거. 그리고 2021년도에 이 독물을 넣어서, 찻잔에 넣어서 정말 살해하려고, 암살하려고 했는데 안 했고, 이러한 일로 독일이 살려서 러시아로 다시 끌어다가 감옥에 가둔 이 그 날바니 같은 경우 체포했을 때 2021년도에 얼마나 러시아 사람들이 시위를 했습니까? 뭐 가난한 사람, 부자들의 딸 아들들이 지금 러시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러시아인들이, 푸틴이 계속 지금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하는 건데, 그 일이 계속되면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를 변화시킬지도 모르는 거죠. 푸틴은 바로 옆 나라인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선출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그것도 러시아가 살살살살 꼬셔서 그 꼭두각시 정부를 하면 또 내쫓잖아요. 그리고 또 정부를 세우고 이제 와서는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나토도 가입하고 유럽연합에도 가입하고 이런 형태로 하면은 이게 넘어가서 꼭 전략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것을 그 푸틴이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이 거기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왔다 갔다 교류를 하는데
러시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아니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속국이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우크라이나도 지금 독립해서 저런 형태로 자유로 가는데 우린 뭐지.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겁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지금 안 보여주는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저항하고 하는 것을. 이것은 이제 애틀란틱이 보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상기시키는 것. 그것은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게 용감한 건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뉴욕타임즈의 데이빗 브룩스 씨의 컬럼입니다. 역시 이 컬럼에서도 요즘 오늘의 미국에서 늘 보도를 해드리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웬만하면 피하겠습니다. 이게 해바라기 씨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빗 브룩스 씨는. 그분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상기시킨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오래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떠한 그 단점 같은 것을 막 얘기하고 그랬을 때 용감하게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난 목숨을 버리겠어. 그 자유를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난 몇 년 동안 음모론 등등으로 미국이 얼마나 험해졌습니까? 막 악해졌습니까? 우리의 주변이. 이 데이빗 브룩스 씨의 얘기예요. 트럼프, 뭐 인종 불평등, 정치가 화합이라든가 협상을 하지 못하는 불가능, 이런 것. 여기서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지도력. 모두의 세계의 리더로 등극했는데 군용 그 티셔츠를 입고, 주이시잖아요. 도망치지 않고 총알을 달라. 이거는요, 지금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 그 망명 정부에 대해서도 의논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때 이미 처음에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이렇게 강할 줄 모르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와서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아니다. 난 그 대피하는 라이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총알이 필요해 라고 했잖아요. 그 도망치지 않고 총알을 달라고 하던 그가 이제 정말 대단한 지도력을 보였고, 데이빗 브룩스 씨는 공화당입니다. 뭐 공화당이 요즘 데이빗 브룩스 씨가 트럼프 이후에 공화당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 공화당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등록된 공화당입니다. 바이든도 세계를 모았죠. 바이든이 이렇게 세계를 모을 수 있을 줄 모르는 거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독일이 뭐 국방비도 높이고 한다는 것은 이 총리의 당 하나가 꼭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 뭐 그린당까지 다 포함해서 사회민주당 등등을 포함을 해서 한 거잖아요. 독일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한 거 임마누엘 마크롱, 일본도 이분은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만약에 지금 총리가 아니고 전 총리였으면 블라디미르 푸틴을 27번이나 만났으니까 그 사람은 어땠을까? 이런 면에서 아마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도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모든 뭐 정부, 사업가, 예술가 모두 하면서 애국심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애국심에 대한 회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분노하고 분노를 막 일으키고 두려움을 일으키고 해서 선거에서 당선되고 또 그 힘으로, 분노의 힘으로 뭐 정권을 잡고 외국인은 혐오하고 뭐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우파가 데이빗 브룩스 씨의 지적이에요. 그리고 일부 엘리트 좌파는 또 뭔가 좀 모호하게 추상적인 이상 같은 것을 말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유가 인간에게 왜 필요한가, 애국심이 왜 중요한가, 무엇이 애국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의 땅, This land is your land. 우크라이나의 랜드지 러시아의 랜드가 아니잖아요. 그 땅, 이런 것들 유니버설한 아이디어잖아요. 민주주의와 자유는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 것 하면서 이제 그러한 그 말씀을 결국은 또 안 드릴 뻔했어요. 항상 인생이 그렇잖아요. 해바라기 그 씨 레이디를 한마디만 이 사람도 언급을 했습니다. 뭐냐면, 저도 지금 많이 잊었는데요. 어떤 곳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막 무장을 한 채 있으니까 그 레이디가
여성이 막 너 왜 이 땅에 왜 와서 왜 뭐라고 말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군인은 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길을 비켜라. 길을 비키시오. 길을 비키시오.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이디가요. 해바라기 씨나 네 주머니 속에 넣어 하면서 네가 이 땅에서 죽었을 때 거기서 너의 주머니 속에서 해바라기 씨가 피어날 거야. 얼마나 많은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 비디오. 이분이 그 얘기도 한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해서 해바라기 씨나 주머니에 넣어. 그래서 네가 숨진 그 자리에서 해바라기가 피어날 거야. 그럼 사람들은 그 해바라기가 피어난 것을 보고 러시아군이 침공해 왔던 것을 기억할 것이고, 이 말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 그 두 번째 칼럼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것은 공화당의 푸틴에 대한 환영의 끝을 많은 매체가 지적을 합니다. 영국 매체, 뭐 가디언, 이코노미스트 등등이 지적을 하는데, 오늘의 미국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터커 칼슨이나 로라 잉그레엄이 굉장히 그 푸틴에 대해서 호의적인 방송을 많이 그 해왔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공화당의 초선 연방 하원 의원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터커 칼슨이 뭐 개고기도 안 먹는데 우리가 왜 미워해야지 돼? 미국인이 뭐 이런 얘기를 맨 마지막에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가 개고기를 먹기를 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공통적인 것은 기독교를 얘기를 하잖아요. 터커 칼슨도 그랬고, 이 러시아가 과거에 무슨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런 때는 그러니까 구소련 때는 무신론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국가로서의 종교 같은 것을 비과학적으로 봤죠. 그게 무슨 북한과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국가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구소련에서도 그런 거, 종교 뭐 신앙을 금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깔려 있다가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 등장하고 나서 이게 활짝 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뭐 러시아 동방정교회가 있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푸틴은 백인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백인 기독교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진핑과 비교를 하면은 푸틴과 시진핑을 미국 공화당에서 아주 그 우파적인 사람들이 비교를 할 때는 푸틴은 얼굴 생긴 것도 백인이고 노란 사람이 아니고 브라운이 아니고 게다 대고 기독교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을 지지하는 이런 것도 공화당 내부에 있거든요. 그 밖에는 뭐 활력이 있다, 예리하다, 맨날 뭐 어디 가서 겨울에 추운데 뭐 우통 벗고 뭐 사진 찍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리하다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도 별거 아니야. 원래 뭐 그 땅이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아무튼 있어요. 그리고 뭐 유럽과 나토가 썩어서 그렇지. 우크라이나가 아니 뭐 무서운 줄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얘기. 배짱이 있어 푸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터커 칼슨은요, 팍스에 미국에서 가장 이런 케이블 방송에서 영향력 있는 진행자입니다.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냐, 푸틴, 그 러시아냐, 구태여 하나를 선택하면 나는 러시아를 선택한다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박스는 아직도 푸틴 편의 커멘터리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랬다 저랬다. 그 시펙이라는 그 보수적인 그 연례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는 완전히 뭐 푸틴이 너무 잘했다. 2달러짜리 경제 제재로 우크라이나를, 그 많은 땅과, 우크라이나가 땅이 얼마나 넓은데요. 대한민국의 몇 배인데요. 인구는 대한민국보다 조금 적지만, 그리고 러시아는 뭐 1억 뭐 그 1억 조금 넘거나 1억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옥하고 넓은 땅과 인구를 2달러짜리 경제 제재로 다 가졌으니까 스마트해 어째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분위기 보니까 이게 아니니까 침공은 잘못됐다 했지만 트럼프도 끝내 푸틴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바이든이 잘못해서 푸틴이 침공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는데, 마이크 폼페오도 시펙에 가서 그전에는 푸틴을 모두 뭐 존경해야 돼, 존중해야 돼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바이든을 비난하는 것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쪽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가 봐더라도 눈으로 봐도 뻔한 러시아의 잘못이기 때문에 해서 국정연설 때 케빈 메카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죠.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의 행커치프를 본인의 이쪽 주머니 속에 끼고 나왔잖아요. 그런 공화당들 많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기도 들었던 사람, 여성들 같은 경우도 노란색, 파란색 옷을 입었고 정치인들이 그런 거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바이든에게 우크라이나를 더 도우라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 해서 과거에 트럼프 시대에는 트럼프 팬덤이 있었던 것처럼 푸틴 팬덤이 있었습니다. 내용보다는 분위기로. 그런 게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화당 내부에서도. 해서 푸틴에 대해서 메인스트림이었는데 공화당에서는 푸틴이 메인스트림이었는데 아마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으면 이미 나토에서 탈퇴를 했을지도 모르고 바이든처럼 유럽을 하나로 묶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안 묶었겠죠. 안 묶고 못 묶고 했겠죠. 나토에서 이미 탈퇴를 해버렸을 가능성도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에는 미 럼니라든가 이런 사람만이 합리적인 얘기를 한다 했는데 지금도 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비난을 하잖아요. 이제 서서히 공화당도 이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 전쟁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푸틴을 비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게 그 오일도 제재 품목에 통할지 안 통할지 미국의 F-16 전투기를 어쨌든 폴란드 쪽으로 보내서 폴란드가 만든 여러 가지를 또 우크라이나 쪽으로 들여보낸다는 거잖아요. 이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핵시설을 이제 공격을 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끝내고 나면 또 다른 뉴스들이 또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몇 번인가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리웨이에 하이웨이에 우리도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길 표지판도 있고 무슨 경고하는 그런 사인도 가끔 나오고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직도 키브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그 수도를 지키고 있는데 그 하이웨이에요. 길 이름 적혀 있는 전광판 있잖아요. 키브 KYIV라는 이것을 그 러시아군에게 욕하면서 정말 욕하면서 말하자면 여시나 드세요. 여시나 드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하니까 그 저항이 하도 고귀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특히 이제 산불이 난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저희 로스앤젤레스 지역에도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멀리서 난 산불도 저를 힘들게 하고 또 저의 많은 생활 반경을 바꾸거든요. 그 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투표일 남았으니까 뭐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안철수 후보 찍으면 사표지만 찍고 싶으시면 찍으시고 심상정 후보도 찍고 싶으시면 찍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개표 방송도 저도 할 테고 하니까 그 이후에 그 문제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스페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